재벌의 딸은 태어난 지 겨우 석 달이었다. 그러나 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희귀하고 공격적인 암 진단을 받았다.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희망은 사라져갔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청소부가 딸과 함께하고 있던 일을 목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끔찍한 병인 암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은하는 겨우 6살 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재벌 중 하나인 태우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태우 회장은 강남에 위치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은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집은 은하의 어머니가 출산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로 항상 적막했습니다. 태우 회장은 딸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모두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삼성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회사를 이끄는 책임으로 인해 자주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은하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어린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디 아파요? 은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은하가 자꾸 피곤해하고 반복적으로 열이 나기 시작했을 때 변했습니다. 처음에 태우 회장은 이것이 그저 흔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그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사립병원으로 딸을 데려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은하 양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해 보겠습니다. 주치의 박 교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혈액 검사, CT 스캔, 그리고 생체 검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태우 회장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하는 매우 희귀하고 극도로 공격적인 유형의 간암을 앓고 있었으며 이미 그녀의 작은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오래? 태우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 유형의 암은 매우 특이하고 기존 치료법에 저항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종양 전문의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태우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딸이 그토록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싸움을 하게 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핵심이며 은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태우 회장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그는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은하가 병실에서 간호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상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태우 회장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우 회장은 은하의 병실로 들어가 작은 딸의 임에 키스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은하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가 속삭였지만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은하의 삶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태우 회장은 딸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태우 회장과 은하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사장으로서 태우는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을 부사장에게 임시로 맡기고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태우 회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회의는 연기하세요. 제 딸이 지금 최우선입니다. 태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하의 병실은 태우 회장의 지시로 병원에서 가장 넓은 VIP실로 꾸며졌습니다. 벽은 은하가 좋아하는 공주 캐릭터들로 장식되었고 장난감과 인형들이 침대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장식물들도 의료 장비의 차가운 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사를 맞을 때도 크게 울지 않았고 정맥 주사를 놓을 때도 참았으며 아버지가 침대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줄 때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부작용은 명백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체중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하루하루 에너지가 소진되어 갔습니다. 아빠, 제 머리카락이 또 빠졌어요.
은하가 손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태우 회장은 목이 메었지만 딸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은하야.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거야. 넌 그냥 임시로 공주님처럼 예쁜 스카프를 두르면 되잖아. 의사들은 모든 가능한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요법이 기대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자 그들은 실험적인 면역요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에는 국소 방사선 치료를 시도했고 이어서 임상시험 단계를 막 통과한 약물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해외에서 더 좋은 치료법은 없습니까? 태우 회장이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미 미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치료법이 은하 양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태우 회장은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은하를 다양한 전문 클리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재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모든 가능한 치료법을 조사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비추는 동안 태우 회장은 은하의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가 잠든 동안 한국 전통 민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것은 은하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자주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강해. 내 엄마처럼. 제발 포기하지 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치료법은 희망의 불씨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검사 결과가 암이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때마다 곧 사라졌습니다. 악성세포들은 모든 저지 시도를 저항하며 가장 경험 많은 종양 전문의들조차 당황하게 하는 공격성으로 중요 장기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은하가 어느 저녁 피로에 지친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우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내일 밤에는 옥상 정원으로 데려갈게. 거기서는 별들이 더 잘 보일 거야. 그는 은하에게 항상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그의 소중한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태우 회장은 은하가 병과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깊어지는 깊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출산 중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는 그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처였습니다. 이제 은하마저 잃을 가능성에 직면하여 그는 딸 앞에서 숨기려 노력하는 절망과 죄책감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요. 태우 회장은 매일 아침 아내의 제사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작은 불단은 그의 침실 한쪽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매일 신선한 과일과 수연에 좋아하던 차가 올려졌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은하가 수천 번이나 바라봤던 사진이 단풍나무 액자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성이 자신의 만삭의 배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은에게 어떻게 부모님이 만났는지, 그들이 나눴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아기의 도착을 기다리며 느꼈던 설렘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엄마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가르치셨어. 네가 태어나기 전에 가야금 연주회를 열기도 하셨지. 태우 회장이 어느 날 저녁 은하의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아이다운 호기심으로 은하는 자주 어머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 요리를 잘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태우는 비록 각각의 말이 그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아내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추억들을 인내심을 갖고 나누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봄바람 같았어. 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했지. 그리고 내 눈은 완전히 그녀를 닮았어. 같은 모양, 같은 반짝임이 있어. 은하는 그 사진과 특별한 유대감을 발전시켰습니다. 종종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아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조용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안아볼 수 있다면 하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우는 이런 순간들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은하가 물리적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지만 이야기와 그가 전하는 사랑을 통해 어떻게든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그 모성상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병원에서 특별히 힘든 치료를 받은 후 은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볼 수 있을까요? 태우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은하야.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네가 얼마나 용감한지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엄마가 제가 아플 때도 알고 계시겠네요. 응, 알고 계실 거야. 태우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하가 희미한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태우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너를 돕고 계셔, 은하야. 네가 이렇게 강하고 용감한 이유는 엄마의 정신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날 밤 태우 회장은 은하가 잠든 후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두 여성 중 한 명을 이미 잃었고 이제 다른 한 명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을 위해 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에게는 희망이 필요했고 그는 자신의 가슴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그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은하가 갓 태어난 신생아였을 때 태우 회장은 집안일을 도울 미소라를 고용했습니다. 아내의 상실로 그는 완전히 방향을 잃은 상태였고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미소라가 처음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라도 출신의 40대 중반 여성으로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와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소라는 청소, 식사 준비, 그리고 넓은 펜트하우스의 유지와 관련된 몇 가지 사소한 업무만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라와 어린 은하 사이의 관계는 첫날부터 자연스럽고 깊게 발전했습니다. 은하가 밤에 울면 미소라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자장가로 그녀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아기가 먹어야 할 때 미소라는 정확하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분유를 준비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역할은 초기의 가사 책임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아가 울지마, 미소라 이모가 여기 있어. 여기. 그녀는 은하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는 신기하게도 금방 진정되곤 했습니다. 미소라는 수년간 잠자고 있던 자연스러운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개인적인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대였을 때 가족이 적절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어린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필요한 아이를 돌볼 기회가 있다면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은하 양을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소라는 태우 회장이 출장을 가야 할 때마다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태우 회장의 아내 사망 후 차갑고 적막했던 펜트하우스는 미소라의 지속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 덕분에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은하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음울했던 집 분위기를 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시킨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한 겨울 저녁, 태우 회장이 늦게 귀가했을 때 그는 미소라가 은하에게 전통 민담을 들려주며 아이를 재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전라도 사투리가 방 안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좋아하니? 미소라가 물었습니다. 네, 흥부가 제비다리를 치료해주는 부분이 제일 좋아요. 은하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우 회장은 문간에 서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라가 단순한 가정부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삶에 필수적인 사람이 되었고 태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미소라가 그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데워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소라 씨. 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날 밤 태우 회장은 처음으로 출산 이후 아내를 잃은 후 품었던 깊은 외로움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라는 그의 가정에 단순한 도움 이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은혜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의 집에 다시 한번 가족의 따뜻함을 가져왔습니다. 수연 씨, 그는 나중에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소라 씨가 우리 은하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당신이 보내준 천사 같아요. 은하가 자라면서 미소라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미소라는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은하의 첫 단어, 대리석 복도를 따라 처음으로 불안정하게 내딛는 발걸음, 첫 고형식, 그리고 밤에 깨지 않고 처음으로 잠든 밤까지. 그녀는 아이의 삶에서 가장 안정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결코 부족함이 없는 위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미소라 이모, 제 그림 어때요?
은하가 어느 평화로운 오후에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세 사람의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빠, 이건 저, 그리고 이건 이모예요. 미소라는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은하야. 이모가 냉장고에 붙여놓을게. 은하가 4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원에서 놀던 어느 평범한 오후, 은하는 미소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어떤 사전 지시도 없이 그녀를 두 번째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나왔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소라는 너무나 깊은 기쁨과 감동의 혼합을 느꼈기에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엄마, 제 신발 신는 것 좀 도와주세요. 두 번째 엄마, 정원에서 놀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엄마, 자기 전에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은하에게 미소라는 단순히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완하는 두 번째 모성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 미소라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속삭였습니다. 은하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첫 번째 엄마는 하늘에 계시고 두 번째 엄마는 여기 저와 함께 계세요. 그 순간 미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은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은하야. 이모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태우 회장은 이 관계를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은하가 자신의 삶에 안정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그에게 아내의 부재와 은하가 태어나면서 잃은 것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소라가 자신의 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미소라가 곁에 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이며 감정적으로 더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어떤 공식적인 고용 관계도 초월했습니다. 태우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미소라가 은하의 병실에서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는 미소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미소라는 한 손으로 책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은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행복하게 끝나지, 은하야. 모든 좋은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나. 미소라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우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습니다. 그는 미소라의 진정한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 은하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은하가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가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미소라 씨, 그가 방에 들어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은하를 돌볼게요. 당신도 좀 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은하랑 있는 건 저에게 휴식이에요. 하지만 회장님도 함께 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은하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고 그들 셋은 잠시나마 완전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들이 마침내 태우 회장에게 더 이상의 치료 옵션이 없으며 은하가 약 석 달의 생명만 남았다고 전했을 때 세상이 그의 주변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가능한 자원으로 질병과 싸운 수개월 후에 왔으며 모든 의학적 희망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아버지를 완전히 놀라게 한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회장님,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치의 박 교수가 그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 양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태우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가들,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미 모든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은하 양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태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그는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딸을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하의 병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생기가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은하가 그림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무엇이든지 물어봐. 태우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대신 은하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생일 파티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 파티? 은하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진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풍선과 케이크, 음악이 있고 유치원 친구들이 오는 파티요. 예쁜 한복을 입고 춤도 추고 하루만이라도 보통 아이처럼 느끼고 싶어요. 태우는 이 요청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하의 소원의 순수함과 단순함은 그녀의 의학적 상황의 심각성과 극적으로 대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현재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이지, 은하야. 최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줄게. 그가 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는 즉시 은하의 삶에서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치원에 연락하여 반 친구들을 초대하고 특별 허가를 받기 위해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장식, 케이터링,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급 업체들과 조율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가능한 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소라 씨, 은하가 생일 파티를 원해요. 태우가 그날 저녁 미소라에게 말했습니다. 미소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전통 떡을 준비할게요. 은하가 좋아하는 팥떡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인형극 단체가 있어요. 그들이 공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병원 의료진과 간호사들도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가장 큰 홀 중 하나를 장식하는 것을 돕고 은하가 그녀의 섬세한 건강 상태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축하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태우 회장은 오랜만에 은하의 얼굴에서 진정한 기대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파티에 대해 물었고 어떤 한복을 입을지, 어떤 게임을 할지, 그리고 어떤 케이크를 먹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소라 이모, 제 머리를 예쁘게 해주실 거죠? 은하가 파티 전날 밤 물었습니다. 미소라는 은하의 이제는 희미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내 머리에 예쁜 비녀도 꽂아줄게.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될 거야. 태우 회장은 문간에 서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딸에게 이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단 하루만이라도 은하는 평범한 어린 소녀처럼 기쁨과 축하를 경험할 것입니다. 파티 당일 서울 아산병원은 색과 기쁨이 가득한 마법 같은 장소로 변했습니다. 은하가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과 분홍색 풍선들이 반짝이는 리본과 반 친구들이 그린 그림들과 함께 벽을 장식했습니다. 긴 테이블이 방 중앙에 놓여 있었고 주에 깊게 선택된 다과와 부드러운 분홍색 아이싱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생일 케이크가 가득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은하가 병실에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은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연분홍색 꽃무늬가 수놓아진 특별히 맞춤 제작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학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라가 그녀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놓은 작은 작의 비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진정한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은하야, 생일 축하해. 태우 회장이 감정에 북받쳐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소라는 언제나처럼 은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은하가 목이 마를 때 음료수를 가져다 주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작은 음식 조각들을 가져다 주고 그녀가 쉬어야 할 때는 휠체어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미소라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은하의 삶에서 필수적인 모성적 인물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엄마, 이 떡 너무 맛있어요. 은하가 미소라가 특별히 준비한 분홍색 찹쌀떡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미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하가 좋아할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 은하의 유치원 친구들이 각자 손수 만든 그림과 작은 인형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병원 환경과 은하의 모습에 약간 위축되었지만 곧 미소라가 준비한 전통 놀이와 게임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이들은 많은 신체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맞춤형 게임을 즐겼습니다. 은하는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파티는 마치 평범한 생일 축하 행사처럼 진행되었으며 웃음소리와 게임,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우 회장은 방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는 은하가 7번째 생일을 맞을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모든 투쟁과 고통이 이러한 순간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우가 수석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은하 양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케이크 주위에 모여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하의 얼굴은 촛불빛에 밝게 빛났고 그녀의 눈은 순수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파티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데리러 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끝나갔습니다. 케이크가 나눠졌고 선물이 열렸으며 은하는 각 친구에게 손수 작성한 감사 카드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은하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미소라는 그녀를 병실로 데려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주었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두 번째 엄마. 은하가 피곤하지만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라는 은하의 이불을 덮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진 날이었어. 은하는 미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고 그녀의 눈은 미소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을 멈추게 할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은하의 질문은 병실의 귀가 멍멍할 정도의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음악은 사라진 것 같았고 대화는 갑자기 멈췄으며 시간은 순수한 감정적 취약성의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두 번째 엄마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엄마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미소라를 자신의 진정한 모성 인물로 본능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미소라는 폐에서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은하의 직접적이고 단순한 질문에는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사랑, 신뢰, 희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딸이라고 여기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순진한 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희망마저 무너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은하야, 미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은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눈은 미소라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답을. 미소라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부드럽게 은하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감싸고 사랑과 무조건적인 지지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은하야, 이모는 네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모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이모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미소라의 입술이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은하가 필요로 하는 강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미소라의 얼굴을 연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눈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대답을 못하는 건 제가 죽을 거라는 뜻이죠.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미소라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은하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때로는 의사들도 틀릴 수 있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 이모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할게.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는 항상 진실을 말해주니까요. 병실 문 근처에서 태우 회장은 딸의 질문을 듣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린 손으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두려워했던 질문을 딸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새로운 힘으로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의 작은 은하는 자신의 상태의 심각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병원 복도에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멀리서 남산타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희망의 작은 빛, 어둠 속에서도 계속 빛나는 불빛을 상기시켰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 주치의 박 교수가 태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교수님, 제발 딸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어떤 가능성이든 제발 찾아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모든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질문의 순진함은 대답의 복잡성과 고통스럽게 대조되었고 은하에게는 의학적 치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 몇 주는 가족 모두에게 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은하의 상태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의학적 선택지는 완전히 소진되었고 은하를 마지막 날들 동안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이 창문 밖에서 맹위를 떨치는 동안 병원 내부는 은하의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난방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리적 열기도 태우의 가슴 속 차가움을 녹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 약은 은하 양의 통증을 완화시킬 겁니다. 담당 간호사가 작은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를 호출하세요, 씨. 태우는 절망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고 실험적 치료법을 조사하며 대체 의학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구에 있는 유명한 무당을 병원으로 비밀리에 데려와 은하를 위한 굿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담은 같은 낙담스러운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은하의 암은 알려진 어떤 개입에도 반응하기에는 너무 공격적이고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 교수님, 해외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있습니까? 태우가 어느 저녁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모든 연구병원에 문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옵션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소라는 은하 곁에서 모든 자유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부드러운 노래를 불러주며 통증이 너무 심해질 때는 단순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때부터 돌봐온 아이가 멈출 수 없어 보이는 병과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소라는 병원 구내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두 의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그 새로운 간 이식 프로토콜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말기 간암 환자 중 70%가 5년 이상 생존했습니다. 문제는 적합한 생체 기증자를 찾는 것이지요. 미소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 대화가 은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과 온라인 저널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생체간 이식이 은하와 같은 상태의 일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매우 위험했고 적합한 기증자가 필요했지만 이것은 실제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소라는 은하의 주치의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박 교수님, 생체간 이식이 은하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미소라 씨.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 구성원들을 검사했고 적합한 기증자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은하의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시술입니다. 저를 검사해 주시겠습니까? 미소라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미소라 씨, 혈연 관계가 아니면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발 저를 검사해 주세요. 미소라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가 잠든 후 미소라는 태우 회장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병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은하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은하의 생체간 기증자로 테스트받고 싶습니다. 미소라가 밤 근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승인하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미소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네, 승인받았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검사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바이알의 혈액을 채취당했습니다. 미소라는 침대에 누워 팔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것이 은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자신의 전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합성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도착했고
미소라는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녀가 은핵의 완벽한 기증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 의사들이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극도로 드물다고 설명한 수준의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치를 찾을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았지만 운명이 이 유일무이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박 교수가 결과를 검토하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적 관계가 없는데 이 정도의 적합성을 보이는 경우는 제 경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미소라는 며칠 동안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크기를 처리했습니다. 생체간 이식은 그녀의 간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여 은하에게 이식하는 매우 복잡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위험은 심각한 수술 합병증, 감염, 과도한 출혈, 그리고 잠재적으로 사망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병원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기도실에서 미소라는 무릎을 꿇고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불교 신자였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명확성과 용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는 건가요? 그녀가 작은 불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미솔에게는 실제로 결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중요한 모든 면에서 그녀의 딸이었고 그녀가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을 때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은하의 병실에 앉아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소녀가 자라서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은하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모는 널 위해 이 일을 할 거야, 은하야. 미소라가 잠자는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내 생명이라도 내게 줄 수 있다면. 마침내 미소라는 검사 결과와 기증 의사를 알리기 위해 의료팀에게 접근했습니다. 의사들은 완벽한 적합성에 놀랐지만 즉시 관련된 모든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결정을 재고할 시간을 주었고 최종적인 단계를 밟기 전에 태우와 논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미소라 씨,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절차입니다. 간 전문의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간의 약 70%를 제거할 것이고 회복 기간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은혜계는 어떤가요? 성공 가능성은요? 미소라가 물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약 60%입니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당신의 높은 적합성 덕분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미소라는 모든 의학적 경고를 귀에 깊게 들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은하를 구할 유일한 실제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소라가 의료팀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태우 회장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미소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상실을 겪었고 그녀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이것이 은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라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태우가 그녀를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미소라는 태우가 미리 알게 된다면 그녀를 말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결정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태우가 그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하가 이미 어머니를 잃었고 회복 기간 동안 미소라를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밝히기 전날 밤 미소라는 펜트하우스의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태우와 은핵에 보내는 감정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흰색 한지에 전통 붓으로 조심스럽게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신중하게 접어 자신의 방에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은하와 태우에 대한 가장 깊은 동기와 감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은하가 그녀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웠으며 은하를 돌보는 것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주었다고 썼습니다. 은하가 제 삶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썼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동생이 죽은 것은 언젠가 은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늘이 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에는 또한 은하의 일상 루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악몽을 꿨을 때 그녀를 진정시키는 노래들, 그리고 은하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모든 작은 세부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소라는 수술 중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태우가 은하를 완전히 돌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게 되길 원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편지에 썼습니다. 제가 은하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이것은 제 선택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 딸처럼 사랑해왔고 어떤 어머니든 자신의 아이를 위해 그러듯이 제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편지에서 그녀는 또한 상의 없이 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기회가 있었을 때 은하를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은하가 죽고 자신이 수동적으로 있었다면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편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언으로 끝맺었습니다. 제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엄마가 네라고 말했다는 것을 은하에게 알려주세요. 그녀는 한지로 된 작은 부적을 만들어 편지에 첨부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배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적은 보호와 치유를 상징했으며 그녀는 은에게 이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편지를 완성한 후 미소라는 그것을 태우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장식장 위,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 사진 옆에 말입니다. 그 사진 속에는 그녀의 부모님과 그녀가 잃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미소라는 의료팀과 최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도록 일정이 잡혔습니다. 은하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소라는 잠자는 은하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녀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미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평화로운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확인한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태우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은하를 구하기 위한 자신의 희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미소라가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태우와 의료진에게 밝혔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 회의실에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검사 결과와 기증 의사를 설명했습니다. 미소라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태우 회장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제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미소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제 딸과 다름없습니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를 위해 이렇게 할 겁니다. 태우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를 잃었으며 은에게 필수적인 모성 인물이자 자신에게 중요한 지지자인 미소라마저 이를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은하 양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라 씨와의 적합성은 솔직히 말해서 의학적 기적에 가깝습니다. 의료진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모든 위험과 이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 은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미소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는 유망한 성공률을 보여주었지만 영구적이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잠재적 합병증도 있었습니다. 성공률이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태우가 떨리는 손으로 의료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은하 양의 경우 약 60%입니다. 미소라 씨의 경우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될 확률은 약 85%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태우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는 딸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미소라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몇 시간 동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태우는 미소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간 이식에 관한 정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소라 씨, 그가 문간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미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 평생 이렇게 확신한 적은 없었습니다. 태우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미소라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 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잃지 않을 겁니다. 미소라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겨낼 거예요. 은하는 저희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침내 태우는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은하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는 미소라의 용기 있는 희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음 날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료팀은 두 수술실에서 동시에 작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간 전문의들이 전국에서 모였고 모든 필요한 장비가 준비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미소라는 은하의 병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민담을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 내일 어디 가요? 은하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나면 너는 다시 건강해질 거야. 약속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약속할게, 우리 공주님. 미소라가 은하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수술 당일 미소라는 새벽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하고 은하의 방에 들렀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소라는 은하의 침대 옆에 작은 부적을 놓았습니다. 곧 만나자 내 사랑.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태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라는 수술대에 누워 마취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다리며 평화로운 결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적인 생각은 은하와 그녀가 곧 깨어날 세상, 그녀의 소녀가 완전히 살 기회가 있는 세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후 이어진 시간들은 태우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별도의 수술실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병원 복도를 끊임없이 오가며 걸었습니다. 앉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팀은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수술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회장님,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태우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수술 내내 회장의 곁을 지키기 위해 회사 업무를 미루고 왔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대기실에 모여 태우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루 만에 두 사람 모두를 잃는 것이었고 그의 마음은 그런 가능성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두 사람 모두 지켜주세요. 태우는 병원 예배실에서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소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떤 영적인 도움이라도 필요했습니다. 첫 몇 시간 동안 외과의사들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보내 두 수술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미소라의 간 일부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은하가 이식을 받을 준비가 합병증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중반에 첫 번째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은 은하가 마취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약물과 생명 유지 장치에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신속하게 통제되었지만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찬 하루의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더했습니다. 현재 은하 양은 안정적입니다만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석 마취과 의사가 태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이런 상황에 대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라의 작은 부적을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은하의 침대 옆에 놓아둔 것과 동일한 부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그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후가 늦게 될 때까지 태우는 미소라의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제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엄마가 네라고 말했다는 것을 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하를 향한 헌신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우 씨, 잠시 앉아서 음식을 좀 드세요. 오랜 가족 친구인 정 변호사가 태우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며 제안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신이 필요할 거예요.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태우는 잠시 앉아서 몇 입 먹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끊임없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부재 중에 나쁜 소식이 올까봐 두려워 그는 빠르게 음식을 먹고 다시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태우 씨, 언제나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소라 씨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리고 은하는 어머니처럼 강합니다. 그 말은 태우에게 수연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놀라운 강인함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영혼이 지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태우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수연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들을 지켜주세요. 두 사람 모두 데려가지 마세요. 밤이 깊어져 가는 동안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외과 의사들은 피로와 싸우며 계속해서 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태우는 그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4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들이 마침내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태우의 눈에 안도의 눈물을 가져올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소라의 간이 은하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었고 두 환자 모두 예상보다 수술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72시간이 양쪽 환자의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치유 과정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장님, 두 분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박 교수가 수술 가운을 입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미소라 씨의 간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은하 양의 체내에 잘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시간과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태우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여 의료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보다 더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는 없었습니다. 저희 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두 분 모두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미소라 씨는 저희가 본 기증자 중 가장 강한 생명력을 가진 분입니다. 은하는 수술 종료 약 6시간 후에 마취에서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미소라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녀의 약하고 쉰 목소리조차도 두 번째 엄마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미소라가 안정적이며 근처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은하가 눈을 반쯤 떠서 병실의 흐릿한 불빛 속에서 태우를 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은하야, 아빠 여기 있어. 태우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이 아주 잘 됐대. 넌 이제 나아질 거야. 두 번째 엄마는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도 잘 지내고 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은하의 피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소라는 몇 시간 후에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통증을 경험했지만 모든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질문 역시 은하의 상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이 성공적이었으며 은하가 유망한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했을 때 미소라는 수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로요? 미소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미소라 씨.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단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후 며칠은 고통, 희망 그리고 지속적인 의료 감시가 혼합된 나날이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이식된 장기가 몸에 적응하도록 돕는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았고 전문가 팀이 회복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태우는 두 병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고 두 여성 모두 살아있어 감사했지만 완전한 회복을 염려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가
어느 저녁 태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태우는 나쁜 소식을 예상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은하 양의 최신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질병 동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안도감에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녀가 회복될 가능성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입니다. 그녀의 체내에서 암세포 활동의 징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며 병원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는 미소라에게 영원히 빚을 질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의 행동은 그의 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은하의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하가 살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이 처음으로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수술 후 몇 주는 두 환자 모두에게 느리지만 꾸준한 회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봄이 한국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이 희망의 상징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수개월 동안 보이지 않았던 개선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식욕이 점차 돌아왔고 그녀의 에너지는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노력 없이 진정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휠체어 타고 정원에 나가도 될까요? 은하가 어느 맑은 아침에 물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볼게. 박 교수는 은하의 최신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제한된 활동을 허락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피곤해지면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미소라도 수술로 인한 상당한 통증과 신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일 은하를 방문했습니다. 걷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쉽게 피곤해졌지만 그녀는 은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작은 식사를 먹는 것을 도우며 단순히 긴 병원 회복 시간 동안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 배에 상처가 아파요? 은하가 어느 날 미소라의 수술 흉터를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미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 엄마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해. 내 안에 엄마의 일부분이 있는 거예요? 은하가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 셈이지. 미소라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 의료팀은 은하가 이식에 반응하는 속도에 놀랐습니다. 후속 검사에서 그녀의 세간이 탁월하게 잘 기능하고 있으며 약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녀의 체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암세포의 마지막 흔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유망합니다. 김 교수가 태우에게 은하의 최신 스캔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면역 억제제는 계속 필요하지만 그녀의 체내에서 암세포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태우는 미소라가 최상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회복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 영양 전문가, 그리고 필요한 다른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특별한 회복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소라 씨, 제가 당신을 어떻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우가 어느 저녁 그녀의 병실을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미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은하는 제게도 딸입니다. 가족 역학도 이 기간 동안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의료 위기 동안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직업적 성취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은하의 일상적인 돌봄에 더 존재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우는 미소라와 은하가 병원 정원에 있는 작은 벤치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는 미소에게 기대어 있었고 둘 다 벚꽃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벚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태우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은하가 동의했습니다. 꽃이 눈처럼 내리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벚꽃을 사쿠라라고 불러 미소라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벚꽃이 삶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상징한다고 믿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주지.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처럼 말이죠. 세 사람은 그저 함께 앉아 벚꽃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이 평화로운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미소라의 희생이 은하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그들 모두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 이제 저는 항상 당신의 일부를 갖고 다니는 거죠. 은하가 물었습니다. 미소라는 은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항상 내 일부를 내 마음속에 갖고 다닐 거야. 은하와 미소라가 계속 회복되는 동안 그들의 놀라운 유대와 미소라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인 의료 서클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중 한 명이 전문 의학 저널을 위해 이 사례를 문서화했는데 이식의 기술적 측면과 함께 상황의 특별한 인간적 차원을 강조했습니다. 미소라 씨,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병원 홍보 담당자가 어느 날 그녀의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국내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자들이 기적적인 의학적 결과로 이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가족과의 인터뷰를 요청하며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 잡지 작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더 넓은 대중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미소라 씨, CNN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태우가 어느 오후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소라는 일관되게 모든 인터뷰와 공개 출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관심이 은하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그녀의 사랑의 행동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변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은하가 계속 개선되고 결국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완전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전 단지 제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소라가 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다른 어떤 어머니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태우 역시 대부분의 언론 요청을 거절했지만 가끔 미소라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장기 기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짧은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회를 미소라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행동이 매일 조용히 일어나고 있으며 진정한 영웅적 행동은 공개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미소라 씨의 용기와 사랑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태우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미소라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상과 표창을 제안했습니다. 의료재단은 특별 행사에서 그녀를 기리기를 원했고 대학들은 명예학위를 수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소라는 이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으며 은하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게 상이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미소라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초청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은하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은하는 충분히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귀가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가족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된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태우가 작은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소라와 은하는 과일 주스로 채워진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집에서 수연의 재단에 앉아 그녀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은하를 지키기 위해 미소라 씨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내 사랑. 이제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당신이 가구 없는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 그녀는 은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주었고 우리 가정에 다시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다른 쪽에서 미소라는 그녀의 새 침실에 앉아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수술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를 위한 그녀의 희생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족을 주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단순히 은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그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생아, 그녀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식 수술 후 6개월, 은하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질병의 그림자에 덮여 있지 않았고 웃음소리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의 첫 단풍이 서울의 남산공원을 물들이기 시작한 어느 토요일 아침, 은하는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부드러운 갈색 곱슬머리로 완전히 자라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은하야 조심해. 미소라가 은하가 미끄럼틀을 오르는 것을 보며 불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은하에 대해 약간 과보호적이었지만 아이에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허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은하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소라를 그냥 엄마라고 불렀고 두 번째라는 수식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구조와 분위기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병원 같았던 은하의 방은 이제 밝은 색상과 그녀가 좋아하는 캐릭터들로 꾸며진 전형적인 7살 소녀의 방으로 변했습니다. 의료 장비들은 장난감, 책, 그리고 학교 물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태우 회장은 자신의 회사 경영 방식도 재구성했습니다. 예전에는 끝없는 회의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그는 대부분의 업무를 집에서 원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은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능할 때마다 그녀를 데리러 가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태우가 어느 오후 은하를 학교에서 데려오며 물었습니다. 한글 받침 배웠어요. 선생님이 제가 제일 잘한대요. 은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순간들이 태우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딸의 생명을 위한 투쟁을 경험한 후 그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미소라는 공식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그녀에게 펜트하우스의 게스트룸을 개조한 넓은 개인 공간을 제공했고 그녀의 지위는 단순한 가정부에서 은하의 법적 보호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비록 가끔씩 피로를 느끼기도 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미소라 씨, 이 서류들을 검토해 주시겠어요? 태우가 어느 저녁 서재에서 그녀에게 폴더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은하의 교육 신탁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공동 수탁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미소라는 놀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은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미래에 대한 발언권이 있어야 합니다. 매월 은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간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에 계속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암은 더 이상 그녀의 작은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면역체계는 점차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박 교수가 최신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하 양은 의학적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은하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걱정 없이 웃고 친구들과 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용 수업을 시작했고 가야금 배우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결코 만나지 못한 생물학적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와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고 태우와 미소라는 그녀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은하는 미소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태우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외부인이 이 광경을 본다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희생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통해 형성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혈연보다 더 강했고 그들의 일상은 매일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해요? 태우가 조용히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이식 수술 후 1년이 지난 날, 은하는 단 12개월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8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강남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배경으로 펼쳐진 가운데 화려한 장식이 테라스를 밝게 꾸몄고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은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의료팀이 참석했습니다. 와,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은하가 파티 장소에 들어서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테라스는 은하가 좋아하는 연보라색과 분홍색 조명으로 장식되었고 화려한 꽃 장식과 풍선 아치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늘색 쌈지 한복을 입은 은하는 진정한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두 개의 우아한 따은 머리로 스타일링되었고 은 비녀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태우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미소라는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요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고향 전라도의 특산품인 떡갈비, 은하가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화려한 생일 케이크가 테이블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이모가 준비한 떡갈비 맛있어요. 은하의 친구 중 한 명이 미솔에게 말했습니다. 미소라는 미소지였습니다. 고마워. 더 먹고 싶으면 말해. 은하의 의사들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은하의 회복을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의학 경력에서 가장 보람찬 경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은하 양은 우리 병원의 기적입니다. 그가 태우와 미솔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의학 교과서에 실릴 예정입니다. 태우는 미소라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전시했습니다. 제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엄마가 네라고 말했다는 것을 은혜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그 마지막 문장은 모든 방문객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파티 중간에 태우는 작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은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과 희생의 아름다움을 축하합니다. 미소라 씨가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소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했고 자신의 행동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은하는 촛불을 끄기 전에 작은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소원을 빌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미소라를 바라보며 1년 전에 했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적 무게를 느끼며 그들은 1년 전 그 질문이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가졌는지 기억했습니다. 미소라는 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내 사랑. 너는 살 것이고 아주 오랫동안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할 거야. 은하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향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번에 모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나중에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은하는 테라스 가장자리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라와 태우가 그녀 옆에 합류했습니다. 무슨 생각 중이니? 태우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은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는 2명의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은하가 미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1명, 여기에 1명. 미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은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를 갖게 되어 행운이야. 그들 셋은 그렇게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과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가족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족도 있지만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2번째 유형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파티가 끝난 후 태우와 미소라는 은하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잠들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미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요? 그들은 은하의 미래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